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이주천 TV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초안전 넘버 10 제10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친중 싱크탱크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의 결과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정부 정책,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론을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집중적으로 야금야금 잠식했지 않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중심에서 문재인 정부 때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지낸 문재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 발언이 또 화두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친중 싱크탱크는 중국 통일전선 공작의 결과인가? 초안전의 저자 이종 계명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서방 국가에 침투하면서 싱크탱크를 주요 잠식, 포섭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싱크탱크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여론 주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이지용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 교수의 설명은 미국이나 카나다, 영국 등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싱크탱크는 중국 통일전선 조직이 기금을 주는 형태가 많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싱크탱크의 핵심 인물이 친중 목소리를 내거나 친중 성향 인물들이 모여 싱크탱크를 만드는 걸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는 아예 그 싱크탱크에 중국의 통일전선 조직이 화끈하게 자금을 대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친중 핵심 인물을 포섭을 한다는 거죠. 그 인물을 포섭해서 친중 성향 인물로 혹은 친중 성향의 인물들을 모여가지고 독자적인 싱크탱크 그룹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 세종연구소 이사장이었던 문정인,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많은 주장을 폐했다는 겁니다. 세종연구소는 어떤 기관입니까?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곳의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세간의 친중파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그의 주장은 우리는 대국 중국에 맞설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이런저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2018년 5월입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월간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 폐지를 주장한 바도 있어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문재인 정부 입장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17년 7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연 토크 콘서트에서 문재인 교수는 이런 말합니다. 일본이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반미 반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 우익이 문재인 정부를 혁신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본 내 사회당이나 공산당과 같은 좌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보다는 미중 사이에서의 등거리 외교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듬해 10월 문정인 이사장은 동아시아 재단과 미국 애틀랜틱 카운실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반중군사 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호호. 문정인 이사장은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의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으로 안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군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미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거나 남중국해 등에서 실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합류한다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적으로 간주해 퉁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는 게 문재인 이사장의 주장이었습니다. 참. 그는 이어서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 시스템을 강화해 북한에 대해 석유와 무기, 물류 지원을 할 것이라며 또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희생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기조가 이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과 달리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몽에 함께 한다고 했을 때도 북한을 지원했고 우리나라의 카디지와 서해 동해 등으로 들어와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동펑 미사일도 이미 수백여 기 이상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도 하기도 전인데 이미 중국은 한반도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 공산당 인사를 초청해서 비공개 강연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야당 소속 싱크탱크도 친중 성향을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2019년 8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비공개 강연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 숭청민 상무이사를 초청한 강연회였는데 이날 강연 제목은 중미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중미 무역 분쟁. 강연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행사를 주최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런 말합니다. 국제적으로 무역 분쟁이 엄중한 상황에서 오랜 친구인 중국에서 외교 전략, 경제 문제에 학식이 깊은 송 선생님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해 뜻깊다며 서양 속담에 이웃집은 이사를 가도 이웃나라는 서양 속담에 이웃집은 이사를 가도 이웃나라는 이사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한중일 세 나라의 무역 분쟁 문제가 잘 마무리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강연회에는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만 참석을 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미중 무역마찰 전망과 한중 경제협력 방안, 중국 경제 전망 등이 강연의 주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기자들이 가지 않았다 합니다. 일부만 참석했다는 거죠. 지문 보도도 안 된 겁니다. 당시 한중의원연맹 간사였던 박정 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중국 중앙당교와 교류 성과를 낸 일환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 의원은 2020년 2월 코로나가 국내에 유행하기 시작할 때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던 중국 유학교 총연합회와 우한 대한국 총농문회를 통해 시중에 팔던 마스크 수백만 장을 사들여 중국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친중 아니냐는 여시제,
동북아 중요성 역설을 하며 친중적 시각의 편중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싱크탱크 자체가 친중 성향으로 알려진 곳도 있습니다. 2016년 8월 설립한 여시제 이름 이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태제미래전략연구소입니다. 여시제가 대표적인 건데, 이 여시제는 2015년 4월 조창걸 한샘 창업자가 자신의 사제로 만든 한샘 누류연구재단이 출자해서 만든 싱크탱크입니다. 여시제 이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조창걸 창업자는 예전부터 한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만들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후 한샘 누류 연구재단의 기금 출연으로 만든 여시제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소 회장,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김도연 포스텍 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박병엽 전 펜텍 부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현종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 이재술 드로이트 안진 회장 등이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시제 총괄 부원장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맡았습니다. 그 이광재 운동원 출신이죠. 군대 안 가려고 이 새끼손가락을 잘랐던 인물 아닙니까? 여시제는 좌우 이념에 관계없이 미래를 고민한 곳이라고 스스로를 밝혔지만 2018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연 신문명도시와 지속가능발전 포럼에서부터 중국의 치우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친중 태도를 보인 것이죠. 특히 이 포럼에서 나온 스마트 시티는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최첨단 ICT 기술을 적용한 도시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만든 도시를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신장 위구르에 스마트 시티를 지어 소수민족 탄압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시제는 2017년 11월 동북아 포럼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논의한 것은 주로 북방지향적 정책들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 간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자 없이 오갈 수 있게 규제를 없애자는 제안이나 북극 항로 개발을 통해 동아시아와 유럽 간의 물류를 쉽게 하자는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일본이나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자는 제안은 눈에 거의 띄지 않았습니다. 이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 또한 친중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당시 일본 자민당 간사장, 같은 자민당 내 친중파인 이시다 시게루 일본 중의원 의원, 슈퍼차이나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후안강 중국 칭화대 국정연구원장,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시제는 자신들이 친중 성향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친중인데 친중이 아니라고 스스로 강변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중국 공산당 산하 싱크탱크에서 공부한 학자들은 친중 논란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중국 공산당 산하 싱크탱크에서 공부한 학자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당연히 친중 성향을 나타내는 거죠. 눈에 드러나는 행동을 하면 파악이라도 가능합니다. 중국 공산당 산하 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구를 한 뒤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은 침묵을 계속하는 한 친중파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명하고 꾹 다물고 있는데 친중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산하 싱크탱크 중 한반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는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중국 군사과학원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초안전의 통일전선 전술을 시행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산하에 있습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초안전을 연구하는 국가안전부 산하에 있어요. 무엇이?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초안전의 통일전선 전술을 시행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산하에 있다는 겁니다. 동부 삼성 산하에도 요녕성 사회과학원, 길림성 사회과학원, 흑룡강 사회과학원, 상해국제문제연구원 등이 한반도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반관 반민 형태로 한반도 연구를 하는 곳으로는 베이징대, 칭화대, 련민대, 복단대 소속 연구소, 차하얼학회, 중국국제전략학회, 개방개혁논단,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연변대 한반도연구원, 요녕대 한반도연구센터, 산동대 한국연구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술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연구소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전술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친중 성향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유학 간 학자들, 이거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고, 그들에 대한 어떤 와치, 좀 주목을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도 모르게 자기 자신들이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자금 받으면서 친중파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이 초안전 문제 대단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다른 데 많이 좀 퍼날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